이제는 평화 시대에서 갈등과 분쟁 그리고 전쟁이 상시화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중요한 4대 필라 중에 하나가 암스레이스, 이 방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암스레이스, 테크레이스, 예, 그때 암스레이스, 테크레이스, 에너지레이스, 그리고 커런시 워, 이래서 이 네 가지의 필라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 엔비디아도 대한민국의 제조기업이 없으면 그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 몰라. 그동안에 중국이 맡았던 세계의 공장 역할을 천하 삼본지계로 나눠서 간다고 하면 한국이 거의 옛날 삼국지의 위나라처럼 한 40에서 50%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가진 핵심 제조가 많다. K 제조업 핵심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미리 일비할 타이밍이 아니라 바이앤드 홀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고.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자산운용의 최영진 부사장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사님.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승진하셨군요. 한 3년 동안 계속 최영진 전무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사장 승진을 덕분에 하셨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담론 좀 심각한 얘기인데 2026 구조적 대전환 대한민국 전략적 주체 시대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역사의 객체에서 전략적 주체로 등장한다. 사실 이게 자산운용사 부사장님이 할 일은 아닌데, 할 얘기는 아닌데, 이 안에서 투자의 아이디어가 나온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예, 사실 의장님하고는 제가 작년 3월에 미국의 로드쇼를 하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이 을사년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120년 전에 을사년, 60년 전에 을사년, 60년에 한 번씩 도니까. 그리고 작년 을사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 120년이라는 그 현대사의 역사 속에서 질곡의 시간을 어떻게 버텨왔고, 또 지난 60년 한일 그 외교 정상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실상 여러 가지 찬반의 의견은 있지만 일본으로부터 자관을 받아서 산업화를 해왔고, 그렇죠. 그리고 작년 2025년 우리가 경험했던 대로 전략적 모호성이 통하지 않는 전승기념일에 김정은, 시진핑, 푸틴이라는 사진을 보는 그런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했을 때 향후 60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좀 거대 담론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의 틀 안에서 오늘 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라는 게 이게 맞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체포해가지고 미국 법정에 수갑 채워가지고 그러질 않나? 이란이 신정 국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못 버틴다.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진짜 연초 벽두부터 정말 충격인 게 마두로 체포작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사태들, 이런 사건들이 사실 예사롭지 않은데 이게 구조적 대전환의 어떻게 보면 시그널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2022년에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드디어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것이 다시 또 한 번 더 격화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지난 이제 2년 전, 작년 올해 계속 방송에 나오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볼 때 가장 큰 이 패권 국가들, 이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이런 패권 전쟁이 이제는 평화 시대에서 갈등과 분쟁 그리고 전쟁이 상시화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중요한 그 4대 필라 중에 하나가 암스레이스, 이 방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암스레이스, 테크레이스, 그때 암스레이스, 테크레이스, 에너지레이스, 그리고 커런시 워, 이래서 이 네 가지의 필라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방산에 대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방산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30년, 40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러한 신냉전, 미중 패권 전쟁은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방산을 퇴직연금 같은 장기 자산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K 방산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이런 탑5들 글로벌 방산 ETF도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것이 바로 뉴 노멀이다. 더 이상 다시 우리가 생각했던
자유화의 시대, 세계화의 시대, 평화 공존의 시대는 상당 기간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새해 벽두부터 예, 그러니까요. 사실 생각지도 못한 예. 일이 발생한 거죠. 예. 미국의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가 148분 만에 주권 국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잠자는 대통령을 사실상 압송해오는 사건. 이제 이것은 그것도 부부예요, 부부. 예, 이것은 결국은 뭐냐? 힘을 가진 강자, 예. 힘을 가진 국가가 힘을 가지지 못한 국가를 언제 어느 시간에 들어가서 이러한 유사한 사건을 일으킨다고 해도 그 어떤 국제법이나 국제기구가 이것을 막거나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뉴노멀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에서 그렇죠. 강자들이 약한 고리들을 흔드는 사건들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것들이 방위산업 관련 주식들이 한때 작년에 상반기까지 상당히 슈팅을 하고 나서 하반기에 한 그렇습니다. 30%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했었죠. 반도체가 오르면서. 예, 조정도 했고 가격 조정, 사실 기간 조정 면에서는 조금 더 할 여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올해 초에는 사실 반도체나 테크 같은 관련 주식들이 훨씬 더 그렇죠. 좀 레이싱을 할 수 있는 네. 분위기로 시작을 하다가 네.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 미국의 공격 이후에 네. 미국의 작전 이후에 지금 시장이 판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암스레이스 주도하다가 갔다가 테크레이스로 가다가 다시 암스레이스. 다시 이제 암스레이스로 왔는데 저는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뭐 암스레이스가 쭉쭉쭉 간다라기보다는 이 말씀드린 이 네 개의 축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K자 성장을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극화 성장. 양극화 가는 종목만 가고 네. 그리고 오르지 않은 종목은 계속해서 안 오르는 시장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국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제가 지금 3년 전부터 대한민국 국장을 얘기하고 계속 작년도 올해도 지금 말씀드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큰 구조적인 변화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객체에서 전략적 주체가 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네.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세계 질서를 본인들의 니즈에 맞게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들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중에 핵심 국가가 하나가 뭐였냐면 중국이었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국을 이용해 왔던 혹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했던 미국은 지난 4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예. 제조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밸류 체인에 끼지를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매뉴팩처링 영역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어떻게 매뉴팩처링 영역에 이 제조 역량의 미싱 피스를 채울 것이냐 예. 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제조기업 예. 특히 반도체나 그리고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이나 예. 이 전력 에너지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핵심 기업들은 미국이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재작년 11월에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 주식의 주도주를 보면은 이게 무슨 반도체 경기가 어쩌고 무슨 조선 경기가 어쩌고 원자리가 어쩌고 이렇게 논할 게 아닌 게 트럼프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 트럼프 딱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핵심 기업에 대한 미국의 선택이 어쩔 수 없다. 그게 처음에 조선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 취임하는 날 우리 한국은 조선하고 뭐 해야 된다. 맞습니다. 조선은 그래 있죠. 그다음에 이제 AI 하니까 원자력 발전해야 된다. 그다음에 요즘에 뭐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나 다 엔비디아가 있지만 사실은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반도체를 그렇죠. 생산해줄 국가는 대만의 TSMC, 삼성의 그렇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제조하겠다고 하는 마이크론, 뭐 인텔 등등은 넘어가는데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다시 재투자를 해서 만들어내는 데는 최소 미니멈 10년 혹은 그 이상.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들 상당한 제조 기반을 잃어버리고 제조에 대한 어떤 인력이라든가 시스템들이 갖춰지지 않은 나라가
10년 걸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이 마스가라고 해서 우리의 배 한 척을 못 말고 있는 미국이 결국은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어떤 조선 제조 얼라이언스를 그렇죠.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네.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인 네. 의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객체가 아니라 주체죠. 역사상 주체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 네. 그것은 과거 중국이 맡아왔던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네. 앞으로는 한국과 대만과 일본. 이라는 이 삼각 편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제조, 핵심 제조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으면 본인이 미중 간의 패권 지는 전쟁에서 네. 함께 전쟁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2025년, 2026년의 대한민국은 다르다. We do have a card. 우리는 카드가 있다. 어떤 카드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럼 네. 지금부터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 많죠. 근데 4개의 핵심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도체, 방산, 조선 그리고 에너지 쪽의 전력 인프라 네. 이렇게 지금 꼽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제조 중에서 어떤 영역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당연히 반도체는 우리가 그러겠죠. 최고 우선적으로 봐야 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산조선 섹터도 대한민국의 방산조선이 미국의 제조 역량에서의 어떤 부족한 부분, 미싱 피스를 채워주고 있는 핵심 영역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반도체나 이 AI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의 다양한 그렇죠. 제조 기업들이 그 부분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배전 기업이라든지 그렇죠. 하나하나씩 좀 ESS라든지 그렇습니다. 좀 기업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HBM 반도체 이야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GPU 같이 이제 가속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연산을 하려 그러면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HBM 반도체로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사실 핵심 공급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는 DRAM 메모리 반도체도 매우 많은 수요가 필요한데 작년 4, 4분기에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가 일어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한국의 대한민국 기업들이 마켓 시어도 1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올해 지금 저희가 장 열릴 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죠. 상향되고 있어서 네. 올해 장세는 반도체 장세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 기간 조정이죠. 근데 많이 빠지진 저는 않지만. 지금은 조금 그 트럼프 이펙트로 인해서 방산주의 유동성이 좀 과몰입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산주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유동성이 유입이 되긴 하지만 반도체보다 시장 규모상으로는 예.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죠. 예. 여전히 우리는 반도체를 제일 높게 봐야 되고 대한민국 제조에서 본다 그러면 올해는 반도체에 대한 포지션 비중이 훨씬 더 좀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이 심장인 반도체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핵심 기업들 좀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어쨌든 뭐 고품질이고 반도체 기술의 기술적 해자를 분명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전문 분야라고 하는 K방산인데 사실 방산은 지금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K방산이 동유럽의 전쟁 인접 국가를 지나서 작년에 이미 중동 그리고 미주 시장까지 확장을 하고 있고 지금은 미국의 신조 시장, MRO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작에 불과하고 미중 간의 패권 전쟁과 각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 그리고 밸류체인 내에서 자유진영의 밸류체인 내에서 방위산업으로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을 제외하고 나면 예. 유럽의 5개 국가 그리고 이스라엘, 대한민국, 일본 정도란 말이죠. 예. 지금 대한민국이 이미 방위산업이라는 수준 자체가 이제는 단순히 대한민국 내에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토를 지키는 형태의 무기 공급 기업이 아니라 자유진영의 안보를 지켜주는 핵심 얼라이언스다. 어허.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 방위산업은 첨단 산업과 제조 역량의 집합체로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들이 이제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창원이나 무슨 거제나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 우리 국내 로컬 공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유럽이나 중동, 호주, 심지어 이제 미국까지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점 자체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방위비 증액 그리고 유럽의 재무장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비어있는 미싱 피스를 채워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산 파트너이고 저것도 분명한 트럼프 카드예요. 어? 트럼프 이펙트로 인한 글로벌 풍선 효과가 쭉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방위비를 바로 50% 증가. 천조국이 아니라 2천조국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사실 체포는 우리가 에너지 전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단순히 무슨 마약 테러범을 잡아온다 이건 뭐 이건 명분인 명분이죠. 거고 네. 사실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 물론 이제 거의 그게 중진류입니다. 예. 근데 중진류가 또 초중진류죠. 미국 정유기업한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미국의 정유 시설은 음. 지금 미국의 텍사스 지역에 있는 경진류가 아니라 중진류를 정제하는 시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베네수엘라와 같은 이런 중진류를 가지고 정제를 할 때 비용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다만 이건 아주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베네수엘라의 미국의 그 정유 회사들이 석유를 채굴해서 70년대까지 미국에다가 공급을 하다가 차베스 정권 들어오면서 퇴출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차베스 마두로로 이어지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사오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부패하면서 무너졌냐면 당시보다도 훨씬 더 작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90만 배럴 정도 이렇게 지금 수출을 한다는 거죠. 생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시 미국의 정유회사가 베네수엘라에 가서 채굴 및 정제를 하는 시설을 투자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베네수엘라에 미국이 점령을 하게 되면 석유에 대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거야. 그리고 중진류를 바로 가깝게서 받아와서 미국의 정유회사들을 통해서 정제함으로써 석유 가격이 많이 낮아질 거야. 이런 추정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베네수엘라가 생산하는 석유가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갔었거든요. 중국은 이제 그 베네수엘라 석유를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1대1로를 통해서 막대한 차관을 베네수엘라에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 상태가 되면 이거 자금 동결되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러시아 역시 그런 부분에서는 교도부가 무너진 겁니다. 이란은 지금 벌써 흔들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서반부 지역에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에 대해서의 미국의 완벽한 영향력이 지금 확보됐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일단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거. 베네수엘라 석유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는 그렇죠.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두 번째 지역이 또 그린란드 지역이지 않습니까? 자, 그린란드 지금 뭐 15만 불씩 준다. 국민 1인당. 1인당. 네. 그러니까 그린란드를 나한테 넘겨라. 지금 덴마크 총리는 지금 펄쩍펄쩍 뛰고 계시지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덴마크하고 지도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엄청 덴마크하고 멀어요. 그린란드는 무지하게 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린란드는 원래부터 독립하려고 했었던 지역이었고 외교나 국방 말고는 자치권이 이미 있었던 나라지 않습니까? 자치권이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안보적으로 북극해 항로로 보고 안보적으로 보면 이게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돼서 일성이 뭐였냐면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네. 그래서 파나마 운하는 그렇죠. 회수했죠. 다 사갔죠. 실제로. 네,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송콩 지분들 다 사갔고요. 이제 남은 게 이제 그린란드잖아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러한 글로벌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동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방위 산업에 대해서는 뭐 K 방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그리고 첨단 방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르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업이 사실 2024년도부터 시동을 걸어서 2025년도 1분기, 2분기 뭐 그 무렵까지 간판이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것도 트럼프 카드죠 또. 맞습니다. 네. 근데 다시 올라가더군요 또. 사실 조선은 방산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사실 뭐 컨테이너선 같은 것들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중국에게 거의 다 뺏겼는데요.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가장 잘하고 특히 하나우성 같은 회사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가 뭐죠? 바로 LNG죠. LNG. 영하 이거 뭐 160도 이상의 그 추운 네. 날씨, 추운 기온을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이 매우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그 LNG 발주의 거의 70%에 가까운 물량을 전부 한국. 전 세계에서 사실 운항 중인 척수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760척 되더라고요. 네. LNG 선 중에 그 중에 70% 이상은 이미 우리 한국이 건조를 했고 최근에 보면 2024년에 66%, 또 2025년에는 네. 글로벌 LNG 발주량의 100%가 네. 우리나라가 수주했습니다. 아 이거 실제로 왜 그러냐 제가 최근에 아시겠지만 포스코 제가 취재를 했잖아요. 네네. 다큐멘터리 했는데 포스코를 가보니까 고만간강이라고 실제로 그게 포스코가 세계 표준을 만드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특수강 분야가 없으면은 맞습니다. 저 LNG를 보관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영하 130, 네, 163도를 거예요. 견뎌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네. 제조 얼라이언스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와는 아주 다른 초격차를 그러니까 내고 그때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을사년 두 번째가 사실 저 대일 청구권 자금 맞습니다. 받고 착안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야 이 돈 뭐 할래? 이거 제조 기반 만들어야죠. 포스코 만드십시다.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포항제철이죠. 그때 그렇죠, 당시. 그렇죠. 네. 종철이라고 그러더군요. 종합제철소라고. 근데 그게 보면 지금 60년이 흐른 다음에 우리 제조부 마스가 야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게 나 소름 끼치더라고요. 사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했고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장 탈수는 지능순이다라고 하면서 해외 장에 대한 투자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연초 이후에 뭐 개인의 해외 투자 자금이 거의 30억 불에 넘고 뭐 달러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변화다. 환율의 인상이 구조적인 변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미국 시장에 있는 미국 주식들만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 이 바뀐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미중 패권 전쟁하에서 그렇게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 엔비디아도 대한민국의 제조 기업이 없으면 그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젠순왕이 뭐가 한가해서 그렇게 깐부치킨 가가지고 깐부하자 그러겠어요. 깐부 동맹이라고 제가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 깐부 동맹이라는 것이 바로 미국의 핵심 역량 맞아요. 그리고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을 지속하면서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으려면 그렇죠. 반드시 미국은 제조업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제조업 뒷받침되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그 미싱 피스만 찾아서 그게 어느 나라의 어떤 기업인가만 찾아서 투자하면 되네. 투자하면 네.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20년 어, 종목 사고 팔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를 너무 몰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젠순왕이 그러고 뭐 트럼프가 뭐 하고 그러면 야, 쟤네들 또 무슨 저희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아니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네. 제가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또 조사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어떤 상품에도 녹여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의장님 잘 아시지만 제가 92년 수교 전에 중국을 갔다 왔고 중국에 10몇 년 있었잖아요. 또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사드 사태 터지기 전까지 12년 동안 중국에서 실제로 상하이 베이징에서 제가 몸소 중국을 경험하고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때만 해도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두 자릿수 성장을 하면서 도시화와 산업화를 이루고 또 그렇죠.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이루고 네. 그런 역동성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크 뭐 새마을 운동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벤치마크해서 중국이 이렇게 역동성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 14억 인구의 이러한 경제적 수혜들이 이 해자 기업들이 이 경제적 이 부가가치를 쉐어하게 되면 정말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중국의 리더십 교체 이후에 중국의 역동성을 잃고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12년? 네. 네.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 당시 2기인데요. 둘이 만납니다. 많이 까먹고도 있는데 그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이 했던 말이 있어요. 신흥대국론. 기억하십니까? 맞아요. 신흥대국론. 신흥대국론과 신흥 그 관계론이죠. 네. 한산에 왜 맹수 호랑이가 한 마리여야 되냐. 맹수의 제왕인 호랑이가 왜 한 마리냐. 두 마리도 된다. 그 얘기 한 거잖아요. 태평양 저 넓은 바다를 우리 둘이서 같이 동태평양, 서태평양 우리 같이 공동 개발하고 서로 이렇게 세계 공영을 위해서 같이 하면 어떠냐. 이런 담론을 던지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네.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민주당 정부에서 중국이 변했다. 중국이 드디어 패권 국가화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얘기하는 1대1로 비단길과 바닷길은 결국은 당나라 시대에 세계 1위 국가였던 당시에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야망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몽이죠. 중국몽, 차이나 드림. 사실 그때부터 사실 미중 패권 전쟁은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 1기 트럼프라는 사람을 미국이 용병으로 공화당이 사실상 공화당 후보가 아닌 제3후보를 공화당 후보로 만들면서 대통령으로 만들게 됐던 그 명분이 그렇죠. 이미 그 당시에 미중 패권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그 당시에 대통령 되자마자 투박하지만 그때도 똑같이 관세 전쟁 했었고요. 그때도 똑같이 무역 전쟁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뭐 그 얘기까지 다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중간에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가 있었고 그리고 재선에 실패했고 4년 동안 와신 상담했고 다시 돌아온 트럼프는 아주 지금 집요하게 그러니까. 일관되게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저는 중국 심지어 국방부를 전쟁부라고 바꿨을 정도로 지금 미국은 전쟁 준비 혹은 준 정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시진핑의 3년임은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중국도 사실은 지금 전시동원 체제처럼 준전시 상황이다. 즉 총성만 있지 않다 뿐이지 패권 전쟁은 시작됐고 이 패권 전쟁의 틀이라는 것을 놓고 산업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암스 레이스나 테크 레이스나 에너지 레이스나 화폐 전쟁은 그냥 이 약간 흐렸던 것을 뿌였던 그러게요. 것을 되게 맑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1월 3일에 갑자기 그런 사건이 터지는 것, 그린란드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는 것, 이들 간의 합종 연행 이런 것들은 이제는 매크로 지표로 금융을 보는 매크로 지표로 뭐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제는 글로벌 지정학적인 환경과 패권 국가들의 힘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역학관계가 바로 투자에 직결된다. 이렇게 보면 밸류체인이 바뀐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그 밸류체인이 바뀌는 차원에서의 미국의 제조는 누가 채워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또 제가 조선에 이어서 또 다른 공백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면 에너지 레이스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미국이 사실은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공백이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제조 중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제조가 뭐냐? 제가 찾아봤어요. 항공기. 그 보잉. 보잉 있죠. 네. 그러니까 에어버스하고 보잉 두 회사만이 사실 이제 민수용 항공기를 만들어내고 그 밸류 체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는 영역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에 에이펙 때도 오셔가지고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부분들도 허용을 했어요. 그거 왜 했을까?
그리고 미국의 지금 그 300여 척의 전투함들을 MRO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한국의 조선 회사들의 MRO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필리조선소에서 사실상 미국의 전투함에 대한 신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죠. 가시화되고 있고 네.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LNG선에 대해서도 사실상 한국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죠. LNG선을 공급받을 수 없고 LNG선은 결국은 에너지를 미국에서 남는 셰일가스를 결국은 세계적으로 유럽으로 네. 싣고 가는 데 있어서 이 LNG전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 항로를 북극해를 통해서 최단 기간으로 에너지를 북극해를 통해서 운송할 수 있는 항로를 확보했을 때 미국이 다시 한번 글로벌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우위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린란드, 캐나다 이런 육상, 해상 통로에 대한 미국의 안보적,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거고 여기는 해상 방위 능력과 직결되죠. 우주 방위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되는구나. 우주 방위 능력에 있어서는 AI와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전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 밸류 체인에 한국 기업이 또 한국 있죠. 기업이 또 네. 들어가 있다. 전력 그죠? 일부 원자력 포함해서 그 다음에 뭐 송전에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큰 시장이 열리니까 그죠? 그래서 팸리스나 뭐 파운드리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네. 데이터 센터 지금 말씀드린다고 하면 에너지 효율 때문에는 지금 SMR 소형 원자원에서 원자력 재생에너지 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밸류 체인에서 송전 시스템 말씀 주신 또 ESS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 이 모든 생태계에 대한민국 기업들 제가 사실 뭐 종목들 딱딱 얘기하고 싶지만 여기 종목 딱딱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결국은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력망 밸류 체인, 원자력 밸류 체인 필수잖아요. 자 여기에 많은 투자의 아이템들이 녹여져 있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차트를 보면은 예를 일봉이다 주봉이다 뭘 치면은 손이 잘 안 나가요. 잘 안 나가게 돼 있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사실. 네. 그죠? 조정 받은 줄 알았더니 갑자기 정고 좀 뚫고 가고 있어서.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어느 기업에 강연을 가서 뭐 이제 그 기업 그 대기업인데 그 기업이 뭐 활로를 어떻게 찾을까 하다가 방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미국 기업들 방산 뭐 유명한 게 뭐 노드롭도 있고 뭐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 예. 있고 뭐 RCS, 다이너스도 예, 예. 있고 뭐 있잖아요. 그 차트를 한번 봤거든요. 상장 이후 차트를 자기 차트를 봤어요. 상장하고 한 몇 년 동안에 약간 이게 조정을 봤더니 그로 선형으로 계속 오르거든요. 이게 보니까 우리처럼 계단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죠? 야, 그럼 이게 K방산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또 지금 여기 네 가지 섹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뭐 꼭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주가 오르면은 지난번에 삼성전자 실적 나왔을 때 좋은 실적 나오니까 그냥 도망가 버린다고. 왜? 시크릿칼이고 우리 기업은 안 돼. 이렇게 해서 실적 좋으면 팔아버려요. 근데 미국 기업은 실적 좋으면 그날 사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선형으로 올라가는데 실적 좋은 기업들은 계속 네, 오른다. 네. 근데 우리도 어떻게든지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주가 지수가 개별 기업의 주가가 개별 기업의 실적하고 연동해서 쭉 올라간다. 그래 경영도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만 좋으면 주가 올라간다. 사실 이제 실적과 주가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K자 성장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이유도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고 집중되죠.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정당화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이익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1년 뒤, 2년 뒤에는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네. 이 주식에 대해서도 지금 이 가격에 사겠다고 하면서 네.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그랬고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 제조 기업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반도체 관련해서도 우리가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의 뭐 코스피 시장에 뭐 280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었는데 올해 막 400억
400조 정도 될 것이다. 막 이런 레포트 나오면서 뭐 5,000포인트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치만 놓고 보면 주가 지수 이미 6천 가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영업이익 뭐 80조, 100조 이런 얘기 하다가 지금은 150조 그 이상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100조, 12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둘만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인데 네. 이 둘만 합쳐도 사실은 합치면 얼마입니까? 250조? 그럼 작년에 거의 영업이익에 거의 한 7, 80% 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주가 지수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벌써 이 상반기도 아니고 지금 한 뭐 보름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 주가야 움직이심이잖아요. 그래서 주가보다는 내가 주가 오르고 있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ETF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꾸 이 불나방 때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큰 틀,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비중을 두고 투자할 것이냐. 그리고 저는 반드시 뭐 한국 주식만 투자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 하에서 그동안에 중국이 맡았던 세계의 공장 역할을 천하 삼분지계로 나눠서 간다고 하면 한국이 거의 옛날 삼국지의 위나라처럼 한 40에서 50%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가진 핵심 제조가 많다. 그래서 K 제조업 핵심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그게 개별 기업이 됐든 ETF가 됐든 상당히 걱정 없는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일희일비할 타이밍이 아니라 바이앤드 홀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고 반도체, 조선, 방산, 전력기기. 네네. 요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비율로 이렇게 선호에 따라서 4분지계로 해서 나눠 놓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 1번만 갑니다. 1번만 좀 쉬어. 2번만 갑니다. 2번만 좀 쉽니까? 3, 4번만 갑니다. 사실 이게 우리 금융적으로 네. 보면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을 해서 위험을 좀 분산하는 것이기도 한데 위험 분산 효과와 함께 사실은 이들 안에서 순환매가 돌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스피 올해 시장 시작하고 나서 쭉 봤더니 한 4개 섹터 정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반도체, 조선, 방산, 이제 원자력 전력기기 이쪽에 지금 계속 자금이 일본 몰리고 지금 뭐 현대차 이쪽만 조금 좀 몰리고 가고 있어요. 최근에 현대차도 네. 자 이제 이런 로보틱스 거죠. 로봇이죠. 시스템에.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쪽에 이익이 집중된다. 그리고 이쪽의 이익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이익 성장이 지속된다라고 보여진다 그러면 네. 크게 포트폴리오를 변동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세계 표준을 만들어 봤어요, 사실. 근데 이제 반도체라는 정말 큰 산업에서 세계 표준을 만들고 조선에서 만들고 그죠? 네. 이제 방산에서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금융은 안 되냐 이거예요. 금융 사실 우리나라가 뭐 전에 아주 자조적으로 금융은 뭐 앙골라보다 못하던 뭐 이런 얘기 구간단지 뭐 그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보고 계시는 리테일 이 투자자 여러분들의 안목과 수준이요. 제가 이거 100% 제가 여러분께 개런티 해드릴게요. 세계 탁월한 넘버 원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뉴욕에서 우리 투어단하고 저녁을 먹는데 제가 채권 전문이니까 어떤 분이 채권 질문하는데 텀 프리미엄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려운 용어인데 어떻게 하셨으니까 옆에서 두레이션이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거 미국의 일반 투자자들이 텀 프리미엄이 뭔지 두레이션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네. 그냥 일상적으로 3프로TV 구독자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근데 그거 알아서 뭘 하냐? 그 아는 분들의 수가 늘고 그분들의 지적 수준이 총량으로 미국 사람을 이기면 금융도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잘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제가 지금 보면서 놀라는 점들은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ETF 관련해서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관장하면서 보면 ETF 시장에서 뭐 우리나라의 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왜곡된 부분도 있지만 상품 개발 역량에서 보면 특히 다양한 금융 공약을 활용한 뭐 커버드걸 전략들이라든가 그리고 사실 우리 테마형 ETF 같은 경우는 액티브 ETF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규제 환경 하에서 보면 사실상 펀드 매니저의 역량 중 하나인
이 스탁 피킹의 역량들로 네. 사실은 종목을 뽑아내서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ETF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세대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또 이 점들죠. 액티브 역량이 가미된 그 하우스마다의 어떤 스탁 피킹 역량들이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과거보다 훨씬 더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그 본인의 상품에 대해서 맞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피킹했고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유튜브라든가 또 3프로TV와 같은 이런 방송 채널이 생김으로써 투자자들이 언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자다가 밥 먹다가 혹은 TV 보다가 볼 수 있는 이러한 투자의 민주화 이 투자의 민주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도 소액으로도 이런 투자의 민주화 시대에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투자소득으로 경제적 자유를 성취하지 않으면 이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핑계를 댈 게 많았어. 돈이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근데 지금은 돈이 없어도 투자할 수가 있어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정보는 인터넷으로만 틀기만 하면 그렇죠. 양질의 정보가 쏟아져요. AI가 또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생업을 하면서 건전하게 노동을 통해서 근로소득을 얻고 이 근로소득을 다시 투자소득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비용으로도 그렇죠. 고효율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맞아요. 됐으니까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해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투자를 해라. 지금 즉시 투자를 해라. 그리고 평생 투자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걱정이나 고민, 그게 돈으로 인해서 생기는 걱정이나 고민들은 대부분이지. 조금씩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앞으로도 뭐 의장님하고 좋은 투자 솔루션 관련해서 방송도 좀 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또 좋은 글로벌 자금들을 끌어오는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기분 좋게 인터뷰를 했는데 모든 저희 인터뷰가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또 여러분 보시는 분들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3년 전서부터 그냥 그때는 진짜 외로웠거든요. 방산 얘기하고 막 그러면 저 너무 옳은 거 얘기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한 3, 4년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참 그런 보람이 있네요. 그래서 또 뭐 한 분기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아이들을 여쭐 때는 더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